비상계엄 사태 직후 보수 진영 내부의 권력 투쟁이 점입가경입니다. 탄핵을 막겠다며 나선 한동훈 대표, 그 이면엔 대통령의 권력을 넘겨받으려는 치밀한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충격적인 당정대 심야회의의 전말 집중 취재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한동훈이라고 봅니다. 한동훈 글쎄 지 입장에서 좀 억울할란지도 몰라. 윤석열이가 만들었다는 그 이른바 수거 명단에 한동훈이 있었대잖아. 그래서 한동훈이 잡아오라 그랬다며, 총을 쏴서 죽인다 그랬다며.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지는 좀 억울한지 모르겠어. 근데 말이야, 한동훈 억울할 거 하나도 없어요. 왜? 나중에 윤석열이 계엄에 실패하고 난 다음에 이른바 계엄 후속 작업, 수습 작업에 한동훈이 참여했죠. 그러면서 사실상 한동훈이가 윤석열로부터 권력을 인수인계 받으려고 했었습니다. 아니, 내란을 저지른 윤석열을 살려주는 대가로 윤석열이 가지고 있던 권력을 한동훈이 지가 인수하려고 했다고. 이 역시 내란 가담이죠. 어떻게 내란 우두머리를 살려줄 생각을 합니까? 아니, 살려주든가 말든가 재판에서 결정할 일이지 지가 왜? 자, 한동훈은요, 윤석열을 재판에 넘기지 않고 탄핵도 안 당하게 만들고 대신에 그 대가로 권력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거야말로 새로운 내란 아닙니까? 그런데 한동훈 처벌을 안 받았어. 지금으로서는 처벌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그리 높지도 않아요. 심지어 특검에서 한동훈을 소환을 했는데 한동훈 소환에 응하지도 않았습니다. 한동훈 그렇게 소환에도 안 응했는데 잡아올 수 있는 수단이 묘연했어. 그런데요, 자, 새로운 길이 하나 열렸습니다. 지금 잘하면 한동훈도 윤석열처럼 감옥에 보낼 수 있는 길, 그 길이 열렸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여러분 혹시 이 기사 기억하십니까? 종합특검에서 수사라는 걸 했는데 수사를 해보니까 계엄 직후에 이른바 당정대 회의라는 걸 했다 그러잖아요. 계엄 직후에, 그러니까 계엄이 실패로 끝나고 12월 4일 날 오후 2시에 이른바 총리 공관, 그러니까 한덕수 집에서 당정대 회의를 했는데 이 당정대 회의에서 메모가 하나 나옵니다. 메모가 뭐냐? 윤석열 탄핵을 막아야 한다라는 메모가 나왔다는 겁니다. 이 메모는 이게 누가 썼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총리 공간, 즉 한덕수가 근무하던 곳에서 이 메모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 메모의 내용이 뭐다? 윤석열의 탄핵을 막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 윤석열의 탄핵을 막기 위해서 당정대 회의를 했다는 겁니다. 이 당정대 회의에는 한동훈도 참석을 했죠. 자, 얘기 출발은 여기서 시작합니다. 당정대 회의인 거죠. 그러니까 계엄이 실패로 끝나고 바로 그 다음날 오후에 열린 당정대 회의에서 윤석열의 참모들, 소위 말하는 윤핵관들은 한동훈을 데려다 놓고 탄핵을 막아야 된다. 탄핵을 막으려면은 한동훈, 네 협조가 꼭 필요하다. 자, 대신에 네가 협조해주면 윤석열은 조용히 퇴진을 시키고 자연스럽게 퇴진시키고 그 자리를 너한테 넘겨줄게. 뭐 이렇게 합의를 본 거예요. 이 합의를 어디서 했다고? 한덕수 공관에서 했다고. 당정대 회의라는 건 결국 뭡니까? 내란을 은폐하려고 하는 시도였죠. 달리 말하자면 내란을 다시 한번 시도할 수 있게끔 길을 열어두는 그런 회의였을 수도 있습니다. 윤석열을 죽이지 않고 살려두겠다는 거야. 탄핵을 안 하겠다는 거야. 자진 사퇴를 시키겠는데 탄핵은 안 한다는 거야. 근데 윤석열이 자진 사퇴를 안 하면 어떻게 될 거야? 예. 그럼 다시 2차 계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달리 말하자면 이 당정대 회의는 사실상 윤석열을 살려서 새로운 계엄, 새로운 내란을 일으킬 수 있도록 여지를 마련해주는 바로 그런 자리였습니다. 따라서 이 당정대 회의는 이 자체로도 이미 내란인 겁니다. 이 자리에 한동훈이 참석을 했어요.
한동훈도 내란 주요 임무 종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동훈 아직까지 수사 자체를 안 받아. 심지어 특검에서 오라고, 조사받으러 오라고 했는데 오지도 않았어. 여기서 이 메모 내용을 보겠습니다. 앞서서 윤석열 탄핵을 막아야 된다라는 그 메모는 박성재 메모라고 합니다. 박성재가 남긴 메모래요. 이 박성재 메모 안에 뭐가 있느냐? 윤석열 탄핵을 막아야 한다라는 내용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 윤석열 탄핵을 막는데 국힘당 지도부들이 대거 가담을 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 말은 뭡니까? 정당 해산 심판 빼박이지. 충격적인 박성재 메모의 내용은 뭐라고요? 윤석열 탄핵을 막아야 한다라는 내용인 거야. 왜 막겠다는 거야? 그래야지 국힘당이 정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윤석열이 탄핵을 당하면 국힘당 정권을 잃는 거는 시간 문제고 뒤이어 벌어지는 대선에서 이길 가능성도 없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을 조용히 퇴진을 시키는데 질서 있게, 지들 표현을 하자면 질서 있게 퇴진을 시키고 그 빈자리는 한동훈이 맡는다. 그렇게 그 상태에서 대선을 치르면 지들이 이긴다. 그래서 한동훈 지가 대통령이 된다. 뭐 요 계산을 했던 거예요. 그게 다 어디 들어간 내용이다? 박성재 메모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야말로 진짜 새로운 내란이죠. 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윤석열 탄핵 저지 프로젝트에는 한동훈이 가담을 해요. 한동훈이가 가담을 하면서 당시 현직 검사들이 대거 가담을 합니다. 당시 그때 만들어진 관련 자료들이 있죠. 탄핵을 막고자 하고 그 자료가 지금도 윤석열 재판 그리고 앞서서 윤석열 탄핵 심판에 그대로 활용이 됐습니다. 진짜 잘 만들었던 모양이죠. 내용은 그래요. 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선포를 할지 말지는 전부 다 대통령 권한이다. 이 상황이 계엄을 선포할 상황인지 선포 안 할 상황인지 그 판단도 대통령 마음이다. 그러니까 그냥 계엄 상황이 아닌데도 계엄령 선포하는 거 그것도 대통령 마음이야 이거지요. 개소리입니다. 근데 그런 논리를 펴요. 심지어 절차상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게 직권남용일 수는 있겠지만 내란은 아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 포함됩니다. 이게 다 뭡니까? 지금 윤석열이가 법정에서 하고 있는 내용 그대로죠. 그 얘기가 맨 처음 어디서 나온 거라고요? 예, 당정대 회의에서 박성재 메모를 통해서 만들어진 그거였고 바로 그 과정에 한동훈이 가담을 해서 결국 한동훈이 가담함으로써 현직 검사들이 아무런 부담 없이 대거 참여했다 이겁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한동훈 내란에 실질적으로 가담을 한 거예요. 이걸 내란 가담이라 그러지 뭘 보고 내란 가담이라 그러겠습니까? 그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한동훈은 조사도 안 받았을까? 왜 특검은 한동훈을 조사도 안 했을까? 자, 이 얘기는요, 박성재 판결문에도 나옵니다. 여러분 보고 계시는 이 자료는 박성재 징역 25년이 선고되고 난 뒤에 재판부가 설명 자료로 배포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자, 김주현은 이 사건 안가 모임을 마친 후 홍철호에게 전화하여 통화하였고 이후 윤석열은 다음 날로 계획된 대국민 담화 일정을 당일 11시로 앞당겼다 다시 처리한 뒤에 어쩌고 저쩌고 뭐 하고 그러면서 여기에 홍철호가 한동훈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내용을 더하여 윤석열에게 보고하였고 그 논의 내용에 따라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였다라고 됩니다. 한동훈이가 포함시켰다고. 한동훈이가 원하는 내용대로 윤석열이가 대국민 담화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계엄이 실패로 끝나고 난 다음에 이틀인가 3일인가 뒤에 윤석열이가 떡하니 나와가지고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어쩌고 했던 거. 예, 그 담화 내용의 원래 내용을 누가 만들어준 거라고? 한동훈이가 만들었다고. 참. 야. 자, 이 당시 내용이 이렇습니다. 예. 보시다시피 한동훈은 윤석열이 탄핵당하지 않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엄청 적극적으로 합니다. 그 대가로 한동훈은 권력을 얻으려고 했던 거죠. 자,
상황이 이런데도 한동훈은 빠져나갔습니다. 이때 당정대 회의에 윤석열의 탄핵을 막아주는 내용, 윤석열의 탄핵을 막아야 한다 그런 내용이죠. 그 내용에 한동훈도 참여하고 윤석열도 추경호도 참여하고 뭐 김주현도 참여하고 심지어 그 자리가 어디서 열린 자리야? 예, 한덕수 총리 공간에서 열렸지. 그러니까 한덕수도 참여했거든요, 그죠? 그 내용이에요. 참석한 사람은 한동훈, 추경호, 박성재, 이상민, 김주현, 홍철호, 정진석 등인데 대체로 모두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들, 윤핵관들인 거죠. 여기서 결정된 것이 소위 말하는 질서 있는 퇴진입니다. 한동훈, 윤 대통령 질서 있는 퇴진 추진, 직무 배제될 것, 직무 배제를 시킨 다음에 질서 있는 퇴진, 사퇴를 시키겠다 이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빈자리는 누가 메꾼다? 한동훈 지가 메꾼다 이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한다? 국무총리가 한동훈이지, 협의해서 국정 운영을 차질 없이 챙기겠다. 사실상 한동훈한테 권력을 이양한다는 얘기잖아요. 이 얘기가 어디서 나왔다고? 당정대 회의에서 나왔다고. 실제로 그래서 한동훈은 이 직후였던 12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탄핵을 반대합니다. 당정대 회의가 벌어지고 여기에서 일정한 합의에 이르고 난 다음에 곧바로 한동훈은 윤석열 탄핵을 반대했어. 그래서 윤석열 탄핵이 실제로 무산이 되죠. 이런데도 한동훈이가 빠져나갔어.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근데 한동훈이가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있기는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실은 그게 바로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란의 종료 시점 문제인 겁니다. 내란의 종료 시점을 조은석 내란 특검이 너무 앞당겨놨어. 그래서 이 한동훈처럼 명백하게 내란에 가담한 정황이 있는데도 이건 내란으로 처벌을 못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자, 이게 12월 6일입니다. 내란이 실패로 끝난 다음 날이죠. 이날 한동훈이가 윤석열을 만나요. 어디서? 한남동 관저에서. 이날 만나고 난 다음에 한동훈하고 윤석열하고 모종의 합의가 이루어진 거지. 그래놓고 이 다음 날 윤석열이가 담화문을 발표합니다. 이게 아까 판결문에도 나오죠. 이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고? 한동훈이가 한덕수 만나가지고 서로 짠 거야. 그러면서 이 윤석열의 사과문에 이 말도 꼭 포함시켜라 하고 문자 메시지까지 준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동훈 탄핵이 실패로, 그러니까 윤석열 탄핵이 실패로 끝나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된다? 한동훈하고 한덕수가 다시 만나. 그러면서 이렇게 악수하면서 권력이 사실상 한동훈한테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난리가 났지. 이 한동훈 이 새끼 니 그러려고 니가 권력 얻으려고 탄핵 안 했구나 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됐다? 국민들의 반발이 하늘을 치솟죠. 그러니까 슬그머니 윤석열하고 한동훈하고 거리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윤석열은 한동훈하고 합의를 해놓고도 한동훈이가 못 믿어봤던 것 같아. 그러니까 슬그머니 발을 빼죠. 그러면서 윤석열, 한동훈, 한덕수 이 사이에 야합이 깨진 거예요. 그리고 12월 14일 날 결국 윤석열 탄핵이 통과된 겁니다. 당시 소위 말하는 친한계, 친한동훈계 의원들이 윤석열 탄핵에 찬성표를 던지는 바람에 그래서 갑자기 윤석열이가 탄핵 당한 거잖아요. 그때 사실 탄핵 안 당할 가능성이 엄청 컸었어. 기억하시죠? 우리 8표가 모자라니 뭐 어쩌니 많이 했었잖아. 근데 그 8표가 결국 어디서 나옵니까? 한동훈 친한계 의원들한테서 나왔어. 이게 12월 14일이었거든요. 근데 그 앞에 일주일 전에 그때 우리 기억하시죠? 윤석열 탄핵을 2번 시도했던 거 12월 7일 날 한번 시도하고 12월 14일 날 시도를 했었어요. 근데 12월 7일은 실패로 끝나.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전후에 한동훈이가 윤석열이하고 뒤에서 야합을 해가지고 지가 권력을 넘겨받기로 하고 윤석열 탄핵에 협조를 안 한 거 아니야. 그랬는데 그 뒤에 일이 뭔가 어그러졌던 모양이죠. 그래서 12월 14일 날에는 한동훈이가 윤석열 탄핵에 협조를 하죠. 그러면서 윤석열이 탄핵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은 그 사이 며칠 동안
한동훈은 윤석열 편에 붙었던 거지. 내란에 가담을 했던 겁니다.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를 가지고 지금 빠져나왔던 겁니다. 여러분 최근에 이런 유튜브 썸네일 돌고 계신 거 아시죠? 한동훈 측이 작성한 담화문을 읽었다? 이게 특검에서 폭로했다 뭐 이거예요. 아까 말씀을 드렸죠. 아까 이진관 부장판사의 판결문에도 나오죠. 뭐라고? 윤석열한테 그 담화문 내용을 김주현이가 올려줘. 이렇게 하랍니다. 라고, 이렇게 발표하십시오. 라고 김주현이가 그 사과문을 줘. 근데 그 사과문을 누가 만든 거라고? 한동훈이 만든 거라고. 한동훈이가 이 내용을 꼭 포함시켜야 합니다. 라고 문자로 보냈단 말이야. 그거를 윤석열이, 홍철호하고 김주현이가 보고 사과문에 포함시켰댔잖아. 포함시켜가지고 그걸 윤석열한테 보고했다. 아까 판결문에 그렇게 돼 있죠. 바로 그겁니다. 한동훈은 그 대가로 권력을 받으려고 했던 거지. 야, 교활한 것들이죠. 예. 실제로 한독수하고 한동훈이가 나란히 이렇게 서가지고 담화문 발표하고 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지금 우리가 많이 잊어버렸는데 정말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얘는 뭐야? 온 국민이 윤석열의 내란에 지금 분노하고 있는데 지는 그 틈을 타서 권력을 지가 챙겨 먹으려고 했던 거야. 사실 지가 쿠데타 일으킨 거나 다름없죠. 그런데 왜 얘는 처벌을 계속 피하고 있지? 자, 그게 이유가 뭐냐면 바로 내란 종료 시점 때문입니다. 자, 지금 내란이 종료된 시점을 언제로 보고 있느냐 하면은 바로 계엄이 해제된 시점. 조은석 내란 특검은 계엄이 해제된 2024년 12월 4일 새벽 6시에 내란이 종료된 걸로 봅니다. 그런데 한동훈이가 윤석열하고 야합을 한 거는 12월 4일 오후 2시 이후죠. 그러니까 계엄이 해제된 이후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란이 종료된 이후에 한동훈이가 이런 짓을 한 거야. 내란 종료 이후에 이런 일을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내란으로 볼 수가 어렵다는 거지. 도덕적으로는 비판할 수 있지만 내란죄로 처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폭동 행위가 이미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내란 가담으로 볼 수 없다. 이게 조은석 내란 특검 등등의 생각 같아요. 이것 때문에 사실 이번에 그 종합특검도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이거는 전두환 노태우의 12.12 5.18 내란과 관련된 판례 여기에서 나온 겁니다만 사실 12.12하고 12.3은 많이 다르죠. 하나는 성공했고 하나는 실패했어요. 동일한 선상에 놓고 처벌 기준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계엄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해제된 이후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내란 가담이 명백하지만 내란으로 처벌하기가 어렵다. 뭐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 2차 종합특검에서 한동훈에 대해서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려고 했지만 번번이 실패로 끝난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한동훈은 내가 내란에 가담 안 했고 내란이 끝나고 난 다음에 있었던 일인데 왜 나를 오라가라 해? 라고 버티는 거죠. 게다가 이번에 한동훈이 국회의원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강제로 끌고 올 수 있는 수단도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 어떻게 돼? 종합특검으로서는 닥쳤던 게 하늘 쳐다보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자, 하지만 종합특검이 남기고 간 것도 있죠. 현재로서는 이것만 제대로 된다면 종합특검은 한동훈을 처벌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문을 하나 열어놓고 간 게 됩니다. 자, 12.3 내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12.3 내란이 끝난 시점 이게 언제일까요? 조은석 내란 특검은 12월 4일 새벽 6시 이날 폭동행위가 끝났기 때문에 12월 4일 새벽 6시에 내란이 끝난 거로 봅니다. 하지만 저는 이게 틀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 틀렸느냐? 폭동행위가 이때 종료되지 않았어. 이때 끝났다는 폭동행위는 언제든지 다시 시작될 수 있었죠. 일시적으로 소강 상태에 들어갔을 뿐 실질적인 폭동의 종료는 아니었어요. 실질적인 폭동의 종료는 뭐다? 내란 우두머리가 감옥에 가야지. 내란 우두머리가 해외로 도피해야지. 혹은 내란 우두머리가 도주를 시작해야지. 그래야지 폭동이 끝나는 거예요. 내란 우두머리가
권자에 그대로 있으면은 그거는 폭동이 끝난 게 아니야. 일시적으로 정지된 거야. 항구적으로 종료가 돼야 돼요. 내란이 끝나려고 하면은 폭동 행위가 항구적으로 종료돼야지, 항구적, 영구적으로 종료가 돼야지, 일시적으로 종료되거나 언제든 다시 재개할 수 있으면 이거는 폭동 행위가 종료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권창혁 종합특검에서는 12월 14일 탄핵소추, 윤석열 탄핵소추가 통과된 그날로 봅니다. 윤석열이가 권력을 상실한 거지. 즉 이때부터 윤석열이가 대통령 직무가 정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부터 폭동행위가 종료된 걸로 그렇게 본 겁니다. 폭동행위 종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항구적으로, 영구적으로 폭동이 종료가 돼야 돼요. 일시적으로 중단된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재개해서 폭동행위가 항구적으로 종료되는 게 아니죠. 솔직히 말하자면 윤석열이가 구속이 되고 윤석열이가 탄핵이 되거나 윤석열이가 직무수행이 중단되거나 요거 셋 중에 하나 정도는 돼야지 항구적으로 종료됐다고 볼 거 아닙니까? 단순히 윤석열이가 계엄을 해제했다라는 것만 가지고는 이것이 내란이 끝났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실제로 우리 계엄이 해제되고 난 다음에도 얼마나 우리 불안에 떨었습니까? 윤석열이가 2차 계엄, 3차 계엄 할 거다. 우리 이렇게 불안이 떨었잖아요. 그 상황이 내란이 종료된 상황 상태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런 시민들이 그런 불안에서 벗어나야지 내란이 끝난 거잖아. 그죠? 그러려면 윤석열이가 구속이 되거나 윤석열이가 탄핵이 됐거나 적어도 탄핵 소추가 받아들여서 직무 수행이 중지돼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안심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12월 3일 밤 10시 20분에 계엄이 선포됩니다. 이게 내란의 시작이죠. 그리고 12월 4일 새벽 1시에 계엄이 해제 의결이 됩니다. 그리고 6시쯤에 실제로 해제가 됐죠. 자, 그리고 윤석열이가 탄핵된 거는 12월 14일 오후 2시경이었고요. 윤석열이가 체포된 거는 1월 17일, 그리고 윤석열이 탄핵된 것은 4월 4일입니다. 자, 내란이 이때 시작된 거, 2024년 12월 3일 날 내란이 시작된 거는 이거는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내란이 종료된 거, 계엄이 해제됐다. 이때를 내란의 종료로 삼는 의견이 있고요. 내란이 종료된 것을 탄핵소추 의결됐을 때로 삼는 의견, 그 다음에 윤석열 체포, 이렇게 그러니까 내란 종료 시점을 계엄 해제 시점, 탄핵소추가 의결된 시점, 윤석열이가 체포된 시점, 그리고 윤석열이 탄핵이 인용된 시점, 요렇게 네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내란 종료 시점을 계엄 해제로 보는 거, 이게 이제 조은석 내란 특검의 얘기죠. 문제는 이 둘 사이에 계엄이 해제가 되고 윤석열에 대한 탄핵이 이루어지는 요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벌어지죠. 탄핵을 저지하려는 여러 가지 음모들이 벌어집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당정대 회의였던 거 아닙니까? 바로 여기에 한동훈이 가담을 했던 거고, 요거를 내란에 포함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걸 내란으로 처벌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건데, 지금 상태로서는 내란 종료 시점을 이렇게 1번으로 잡을 경우, 계엄 해제로 잡을 경우에는 바로 요거 당정대 회의, 요거는 내란으로 처벌을 못하는 거예요. 한동훈이가 요걸 믿고 진짜 빠져나간 거야. 하지만 그 이후로 잡으면 가능하겠죠. 자, 지금 내란 특검은, 그러니까 조은석 특검은 계엄 해제 시점을 내란 종료로 봅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때라고 얘기하죠. 종합특검은 탄핵소추가 의결된 그때가 내란이 종료된 시점으로 보고요. 저는 윤석열이 탄핵이 돼서 파면에 이르는 그 시점에 내란이 종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제 견해예요. 자, 아무튼 적어도 이 종합특검의 의견처럼 탄핵소추가 의결된 2024년 12월 14일 이때 탄핵이 두 번째 주제는요. 그 내란이 끝났다. 그 라고 한동훈인데 보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저는 참 이렇게 이 되면 한동훈이라는 누가 사람이 잡혀간다고요? 신기해요. 운도 참 좋은 것 잡혀간다고요. 같고 73년생이 법무부 장관까지 했잖아요. 굉장히 어린 나이에 사법고시를 패스해서 강남에서 현대고등학교 나와서 강남 8학군에서 자라고 서울대 법대를 가고
언론에서도 한동훈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한동훈이 뭐 어릴 때 고등학교 때 금목걸이를 차고 다녔다. 뭐 싸움도 잘했다. 뭐 이런 식으로 예. 한동훈을 참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안 됩니다만 하여간. 근데 그렇다고 인생이 그렇게 계속 운이 좋진 않아요. 예. 언젠가 한번 제대로 자빠진 날이 옵니다. 저는 계속해서 이번에 또 국회의원 된 것도 진짜 미스터리 하잖아요. 저는 이번 지방선거 뭐 성공이냐 실패냐 의견이 많은데 그냥 딱 하나. 예. 한동훈 국회에 들어오게 한 거는 너무 큰 패착이었다. 그거 하나. 뭐 서울시장 지고 평택 이런 거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선거란 게 알 수 없으니까. 근데 한동훈을 국회로 들어오게 한 것은 이건 너무 큰 패착이고 두고두고 큰 후환이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추미애 장관하고 윤석열하고 검찰총장하고 싸울 때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를 안 자르고 윤석열을 잘랐다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생각은 해보잖아요. 원래 윤석열은 검찰총장을 한 다음에 민주당의 대선 후보를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추윤 갈등 이후에 민주당에서 윤석열을 세울 수가 없다 보니까 윤석열이 재다가 국민의힘에 가거든요. 근데 그런 일이 뭐 인간의 삶은 알 수가 없습니다만 이번에 한동훈이 국회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더군다나 면책특권을 갖게 됐잖아요. 한동훈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도 법원이 발부를 해도 국회에서 체포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예, 물론 체포동의가 되겠죠. 지금 민주당이 많으니까. 근데 한동훈에게 방탄 갑옷을 지금 입혀준 거나 마찬가지다. 그런 측면에서는 쉽지가 않은데 지금 매일매일 항상 이재명 욕해, 뭐 민주당 욕해, 뭐만 나오면 그냥 뭐 길 가다 넘어져도 이재명 탓을 하고 앉아 있는데 한동훈이 지금 제가 볼 때 용코로 걸렸어요. 왜 용코로 걸렸냐면 저는 예전부터 얘기했는데 이게 당원 게시판 이거 간단한 거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중대범죄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본인이 당대표였을 때 벌어진 일이잖아요. 본인이 비대위원장 당대표 할 때 가족의 아이디를 동원해서 당원 게시판에서 윤석열과 김건희를 비방하는데 뭐 김건희에게 개목줄을 치워놔야 된다라고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이 사건이 가장 엽기적인 것은 경찰 수사로 뭐 밝혀지겠지만 장동혁은 제가 볼 때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고 있으니까 한동훈을 제명을 했겠죠. 그리고 장동혁은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때 제명만 하는 게 아니었는데, 예, 제명만 하는 게 아니었는데 경찰 수사도 그냥 하게 해줬어야 되는데. 그때 장동혁이가 이 압수수색을 막았죠. 막았어요. 그때 왜 경찰이 압수수색하러 왔다가 압수수색을 못했어요. 막았는데 그때 그 압수수색을 하게 해줬어야 되는 데는 생각을 뼈저리게 했을 거예요. 왜? 한동훈이 당선됐으니까. 장동혁이 지금 계속 공격받고 있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장동혁 입장에서도 크게 실수한 거예요. 당시에 경찰이 압수수색하게 서버를 열어줬어야 되는데 그때 안 열어주고 한동훈이 와서 자기 계속 공격하니까 이제야 열어줬습니다. 최소 범위에서 협조를 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서버 같은 건 어떻게 하냐면 전체를 다 복사할 수는 없으니까 당원 게시판과 관련된 데이터만 이제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해야 되는데 그렇게 최소 범위에서 했다는 것인데 그러면서 이제 장동혁이 얘기하는 게 국민의힘이 얘기하는 게 당원 명부 압수수색은 아니다. 그러니까 당원 명부 유출될까봐 당연히 안 가져가죠. 경찰이 이거는 사건과 관계가 없으니까 게시판과 명부 관리 업체는 별도다라면서 이제 그 당원들을 안심시키는 겁니다. 안심시키는 건데 그럼 경찰은 왜 이걸 왜 할까라고 보면 일단은 이 복당에 대해서 지금 안철수가 복당 절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 복당 안 된다고 했는데 안철수 입장에서는 한동훈 국민의힘 들어오면 끝이에요. 예, 끝이라서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안철수가 그래서 이제 장동혁과 손을 잡았죠. 근데 2024년 11월 당원 게시판 글 논란이 의혹이 있고 한동훈과 가족 명의 작성자를 고발이 됐고 이건 시민단체가 고발이 돼서 수사를 하고 있는 거고 제명이 됐고 친한계는 억울한 징계라고 반발을 하고 있고 반대파는 복당 운동권 586 운동권이 아니고 아주 이름을 잘 지었습니다. 예, 복당 운동권을 배제시키겠다. 한동훈 복당 안 된다라고 하는 건데 한동훈은 제가 볼 때 복당이 문제가 아니고 이게 제가 볼 때 어떻게 번질 수 있냐면 이건 제 이제 예측입니다. 예측인데 친한계에서 복당 막으려고 뭐 국민의힘에서 경찰 수사를 방관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당연히 방관을 하죠. 걔들은 방관이 아니라 협조를 하고 있죠. 협조. 예, 협조. 이게 정확하죠. 협조를 하고 있고 압박용 수사다라고 하는데 압박용 수사가 아니고 시민단체 고발이 들어왔으니까 경찰이 확인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한동훈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한동훈의 입장은
우리 가족이 쓰지 않은 것까지 우리가 쓴 걸로 덤태기를 씌웠다, 장동혁이. 그리고 그 전에 얘기한 걸 보면 뭐 칼럼이나 기사 같은 거를 링크를 갖다가 올리고 소개했을 뿐이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뭐 예를 들면 김건희에게 개목줄 채워야 된다 이런 것들은 가족들이 쓴 게 아니라는 주장이잖아요. 공정한 수사로 가족글처럼 발표한 조작이 오히려 장동혁 니네가 윤리위원회나 니네가 조작해서 나 징계한 게 드러날 것이다라고 큰 소리를 치고 있는데, 이거는 그냥 하는 얘기고, 제가 볼 때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번 경찰 수사의 핵심은 IP 주소예요. IP 주소가 뭡니까? 그 글을 어디서 썼는지 아는 거잖아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가족의 아이디로 글이 올라갔다 뿐이지 5명이잖아요. 뭐 장인 장모, 뭐 아들 딸 뭐 해가지고 부인까지 해서. 근데 이거를 어디서 썼냐가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가족의 아이디를 그 가족이 장모님이 아니면 장인어른 집에서 안 썼어. 아이디는 장인어른인데 접속 위치가 만약에 여의도야. IP를 확인해 봤더니. 그리고 일각에서는 이 얘기는 계속 있었습니다. 의원회관 내부에서 이 아이디로 작성됐다는 이야기는 이 사건 처음에 벌어졌을 때부터 기자들 사이에서는 공공연하게 계속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가족의 아이디일 뿐 실제로는 한동훈 혹은 제3자가 작성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경찰이 확인하려고 한 건 이거예요. 수사 과정에서 당연히 이 여부를 따져볼 것인데, 이렇게 되면 뭐 어떻게 됩니까? 단순하게 가족이 한동훈을 위해서 윤석열 김건희한테 당하니까 너무 억울해가지고 올렸다. 여태까지 버전은 그거였는데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고 그때부터는 조직이 있었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게시판 글을 조작하는, 아니면 특정 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글을 쓰는 집단이 있었고, 그것이 한동훈 가족의 아이디라면 그 제공자는 그 가족이 그 집단과 모른다면 한동훈이 제공한 게 되잖아요. 이게 뭐 공작단이 되는 겁니다. 게시글 공작단. 제가 볼 때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그럼 장동혁은 모를까? 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자기들은 자기들 서버 좀 해봤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따라서 게시글에 어디서 작성이 됐냐가 이번 수사의 핵심이다라는 겁니다. 예. 이거는 제가 볼 때 수사가 오래 걸리지 않아요. 예, 다음 달 안에 끝납니다. 그래서 이 수사는 그냥 하면. 물론 이걸 한 다음에 압수를 하잖아요. 그럼 압수수색물을 디지털 포렌식해서 잘 정리해서 수사 보고서를 만들어요. 수사 보고서. 압수물에 대한 수사 보고서를 만들고, 그 수사 보고서를 토대로 피의자들 그리고 참고인들을 불러서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조서를 적죠. 경찰이. 그렇게 하고 아마 이 사건은 워낙 좀 우리 한동훈 님이 워낙 큰 인물이니까 경찰에서 기자회견, 수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이게 아니고 한동훈 본인의 주장처럼 정말 우리 가족이 덤태기 쓴 거다. 가족들이 그냥 뭐 언론 기사 좀 올렸을 뿐인데 쓰지 않은 글까지 장동혁이가 나 징계하려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내가 제명을 냈다. 그렇게 한동훈 주장처럼 그렇게 되면 복당이 가능하겠죠. 경찰 수사로 된다면. 근데 그 전에도 가족이 그런 것들을 써서 여론을 형성한 것 자체가 부적절하지만 어찌됐든. 근데 제가 볼 때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그런 사건이 아닌 것 같고, 제가 더 알고 있고 들은 얘기가 많지만 정확하게 취재로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얘기를 드릴 수는 없고, 하여간에 이 사건에 대해서 조금 아는 기자들 얘기는 IP 주소가 관건이 될 것이고, 그 IP 주소 중에는 의원회관, 국회의원 회관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건 단순한 사건이 아니게 돼요. 댓글 공작단, 게시글 공작단이 되고, 거기에 만약 한동훈이 관계가 있다면 그거는 제가 볼 때 정치 생명이 끝나죠. 그 얘기입니다. 오늘 이 얘기를 제가 해드리고요. 더 많은 소식들이 있긴 해요. 더 많은 소식들이 있는데 별건 아니라서 뭘 했죠? 제가 한번 볼게요. 그래서 국민의힘 분열에 4대 뇌관이 있다. 뭐 중앙일보 기자인데, 장동혁의 리더십과 연임 논란, 그리고 한동훈의 복당과 친한계의 징계 충돌, 그리고 당협위원장들을 말 안 듣는 당협위원장들을 장동혁이 지금 다 갈아치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연임해서 다음 총선 공천권을 행사하려고 그래요.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장동혁 대표님은 굉장히 오래오래 국민의힘 대표로 활동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세훈의 여기 사법 리스크까지 겹쳤다는 거예요. 오세훈이 지금 1심에서 명태균 사건 1심에서 유죄가 나와서 당선 무효 형이 나왔잖아요. 이것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나올 거라고 됐고 나왔고 내년 1월에 확정 3심 확정되고 내년 4월에 재보선 치른다고 이것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매봉쇼에서 예측 보도 62% 유죄 확률 전부 다 맞았습니다. 윤석열, 명태균 유죄 나온다. 예측했고 맞았어요. 그것도 82%인가 굉장히 높게 나왔죠. 예. 높게 나왔는데 이런 일들이 사실은 없잖아요. 지금 민주당 사실 그냥 엉망이잖아요. 민주당 엉망인데 국민의힘에서 저 정도 해주니까 민주당이 지지율이 그 정도 나오는 거예요. 민주당이 잘해서가 아니고 상대적으로 국민의힘이 너무 말도 안 되는 무슨 뭐 부정선거 추종을 하고 막 이러니까 상대적인 반사 이익을 보는 거지 민주당이 잘해서 국민의힘보다 지지율이 더 잘 나온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특히나 전당대회에서 서로 보여준 이 추한 민낯들은 두고두고 박제가 돼서 그 정치인의 발목을 잡을 것 같다라는 생각까지 제가 드는데요. 그래서 이제 오세훈의 말 요거만 한번 짚을게요. 어제 부동산 대책, 공급 대책 발표했는데 오늘 오전에 뭐 이광수 대표 나와서 부동산 얘기도 하시고 뭐 이렇게 하시던데 사실은 20만 호든 30만 호든 40만 호든 그거를 듣는 국민들이 믿지를 않으면 그리고 지금 오늘 발표한 것들은 10년 후 입주예요. 10년 후에 3년 안에 착공이고 빨라야 6, 7년 한 7년 후에 입주가 될 것 같습니다. 먼 얘기고 그때 이재명 정권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크게 와닿지 않는 먼 미래의 얘기를 하는 것인데 어찌됐든 그렇다고 해서 공급 대책을 발표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갖고 최대한 쥐어짜서 정부 나름대로는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해서 올해 초부터 SNS로 뭐 부동산 보유세 그리고 다주택자들의 양도세, 그 유예 그런 것들 이제 연장 안 하겠다고 계속 경고를 했고 실제로 그렇게 행동을 했고, 근데 오세훈이 지금 마치 이제 호재를 만났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재명 사사건건 얘도 지금 이 오세훈 시장도 이재명 거리고 한동훈이도 그러고 뭐 퉁박,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길 가다 넘어져도 이재명 탓을 할 사람들인데.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린벨트 해제 안 된다고 난리거든요. 예. 미래 자산이라 그린벨트, 야 녹지축 뭐 이런 얘기하면서 근데 이 사람이 MB 정부 때 그래갖고 이 사람이 원래 이런 환경론자였나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MB 정부 때 내곡지구, 예, 세곡동 아시죠? 여기 내곡동 여기 국정원 있는데 양재동에서 쭉 올라가면 있던데 거기 서초 포레스타라는 아파트가 있더구만요. 거기에 그린벨트 해제해서 이명박 때 보금자리 주택 공급을 했어요. 자기가 시장일 때. 예. 그리고 2024년 윤석열 정부 때 피치 못할 선택이라면서 서리풀 지구 2만 가구, 서리풀 지구의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 동의를 했어요. 자기가. 그렇다 보니까 이 서리풀 지구에 대해서는 지금 와서 녹지에서는 최후의 수단이라면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 추가 해제는 내가 수용을 불가하다. 왜? 근데 이 서리풀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윤석열 때 자기가 동의를 했거든. 자기가 이미 동의를 했던 데에 대해서는 뒤집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여기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야 그린벨트는 녹지 훼손이 되고 우리 미래의 자산이야. 절대 해서는 안 돼. 갑자기 환경론자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이 아니다. 라는 건데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는 게 내년 4월이 되면 재선거가 된다. 재선거가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이고 부동산 정책이 크게 또 신뢰를 못 얻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오세훈이 이러기 때문입니다. 서울시장이 정부 정책에 협조하지 않고 사사건건 발목을 잡아가면서 욕을 하고 있는데 우리 서울시는 그렇게 못한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야 서울시장이 저렇게 안 된다고 하는데 저게 돼? 말만 하고 안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서울시장은 뭐 정원호 후보가 됐다면 지금 좀 많이 달라졌겠죠. 여러 가지로. 서울, 경기, 인천이 국토부 그러니까 정부의 이 주택 공급 대책과 호흡을 맞춰야만 부동산 값이 안정이 되겠죠. 근데 지금 서울이 핀트가 나갔잖아요. 이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되게 우려를 했는데 지금 지방선거 끝난 지 석 달밖에 안 됐는데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세훈 시장은 자기 정치적인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오세훈 시장이 한 얘기가 뭡니까? 재건축 재개발 하면 30 몇만 호로 공급할 수 있다. 당장.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재건축 재개발 대상 지역이 거의 다 강남이에요. 서울,
노도강, 노원 도봉 강북. 제가 도봉구에서 35년 살았습니다. 도봉구에서. 이명수가 이사 가야 되는데 돈이 없다 그래갖고 제가 너 여기 있잖아. 여기 무슨 뭐 은평구나 뭐 먼 데도 아니야. 이런데 서울 좀 중심가에 가까운데 여기 전세 얻을 돈이 있잖아. 도봉구 가면 아파트 산다. 도봉구는 지금 쌉니다. 지금도. 예. 서울에 25개 구가 있거든요. 도봉구가 제일 가난해요. 세수도. 제일 가난하고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강남구는요. 강남구의 세수는 부산이랑 맞먹습니다. 부산보다 더 많다고 저는 들었어요. 부산시가 걷는 이 세금보다 강남구 하나가 걷는 세금이 더 많대요. 저는 전에 그 강남구청장한테 제가 그렇게 들은 적이 있거든요. 이게 얼마나 황당한 얘기입니까? 그렇다면 그 부자 강남구가 도봉구도 도와주고 관악구도 도와주고 예? 노원구도 도와주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안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전 진짜 좀 그렇다라면 서울시장이 되면 차기 서울시장은 각 구 25개 구 물론 서울이 지방보다는 낫죠. 낫지만 그 안에서도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구청장한테 맡길 일이 아니죠. 이거는 서울시와 중앙정부가 도와줘야 그 구 안에서의 그런 차별적인 것들도 해소가 될 것 같은데 도봉구의 35년 산 입장으로서 제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슬프죠. 도봉구 집값은 아파트 값은 지금도 쌉니다. 요즘 평균 집값이 10억이 넘다 그러는데 도봉구는 안 그래요. 예. 당권이나 뭐 차기를 노리고 이게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예. 반동탁 그러니까 반동역 연합군이 형성이 안 되니까 그거를 지금 연횡책을 써가지고 다 갈라가지고 지금 이렇게 지배를 하는 이런 형국인데 이게 언제까지 갈지. 그래서 한동훈 의원도 되게 요즘 자맹이에요, 사실은. 예. 거의 목소리 안 내잖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그 김진주 씨 가칭 김진주 씨 돌려차기 피해자 그 토론회로 사과를 해야 되네 말아야 되네 이런 논쟁이 있었지만은 예. 그냥 안 하는 걸로 정리를 했거든요. 그냥 논란 일으키지 말고 그냥 가자. 그래서 당장은 뭐가 좀 국힘 내부에서 일어나기는 어렵고 지금은 장동혁의 시간이다. 뭐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론가님 말씀하신 게 딱 그 들어맞는 것 같은 워딩을 제가 들었던 게 예. 그 당권파 쪽에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몇 명만 치면 된다. 몇 명만 치면 넘어오게 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물갈이를 하려고 하지 않고 특히 중진들은 연합 대상으로 보고 있고요. 예. 그리고 어제 실제로 중진 의원을 만났는데 대안이 없어가지고 못 움직이겠다. 계속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흐름은 양쪽 다 관망 상태긴 한데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제후들만 있는 상태인데 예. 이때 어떻게 서로 이제 주류를 차지할까 이런 그림을 좀 짜고 있는 거고 신한기 쪽에서는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결국에는 총선 가까워지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거다. 예. 지금 여건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이게 넘어오는 과정에 반사이익으로 작동을 해야 되는데 그게 반사이익으로 작동하지 못하게 하는 게 장동혁이란 방파제다. 결국 의원들이 그걸 판단하게 되면은 무너뜨리게 될 거다. 뭐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어서 사실은 상식적으로는 그게 좀 맞는 방향인데 뭐 미국부터 해서 모든 게 좀 상식대로 안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이럴 때 저희가 흔히 쓰는 표현이 뉴노멀이죠. 뉴노멀로 많이 변해서 어떻게 될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제는. 예. 그리고 알겠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하나 좀 주목되는 게 최근에 제가 당권파 인사들을 좀 만나봤는데 당권파 인사들을 안철수 의원이 꽤 많이 만났대요. 그리고 안철수 의원 쪽에 어제 기자회견에 대해서 물어볼 때 그러면 이거 장동혁 대표 힘 실어주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비판은 아니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방향성이 어느 정도 좀 명확해졌다. 극중은 외로웠다. 한쪽으로 가겠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고 말씀하신 대로 다 바뀌는 것 같아요. 유승민 의원은 사실은 계속 혼자다라는 비판이 많았는데 요즘 통합 메시지를 많이 내고 있고 윤상현 의원이 서부지방 부정선거론에 완전히 손을 예. 그었죠. 완전히 부정선거 손을 꽂고 중도로 갔어요. 예, 우리 윤상현이 달라졌어요. 약간 뭐 이런 느낌이죠. 예. 예. 그래서 약간 이준석 혁신당 대표 뒤에 나올 텐데 유승민 의원이랑 뭔 얘기했는지 좀 궁금하더라고 물어봐 주세요. 알겠습니다.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